그래서 토론자 여러 분 계시니까 이제 제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2차 유행이 지금 이미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조용한 지금 시기인데 이 며칠 지나고 다시 또 파도가 곧 닥쳐올 수도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유행이 곧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내일 모레부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어가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뽑는다면 결국은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거는 아까 전영일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PCD 모형 중에 이제 접촉이죠, 컨택트. 그래서 접촉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 한 가지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데, 이 접촉을 줄이기 위한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강조를 해보면,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리두기인데, 거리두기라는 거는 결국 거리를 둘수록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리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록다운은 가능하나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거리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공평하게 하고, 또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생산 방식을 찾아낼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부터 각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여기서 결국 최근에 이제 집단 발생으로 보듯이 거리두기를 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과 되는 계층이 있지만, 거리두기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계층이나 사람들이나 또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감염 취약 집단 또는 감염 취약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결국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상당히 세부적인 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인데, 접촉을 줄이기 위한 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트레이싱의 노력이 결국 거리두기가 일반적인 접촉 감소 전략이라면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맞춤형 접촉 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환자가 감염 기간이 있는데, 감염 기간 중 접촉자 그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게 이 지금 과제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백경란 이사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의료 정보 체계가 많이 개편이 돼야 되지만, 또 보건 방역 정보 체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학조사관들이 결국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를 줄글로 손으로 타이프를 막 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엑셀로 막 한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 모아서 누군가 또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관리 체계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꿀 건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고,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가 고민인데,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이런 정보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해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제 검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역학정보 체계를 개편을 어느 속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전문가에게 개인적인 자문을 좀 의견을 여쭤봤더니, 그런 정보 체계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서 그게 큰 규모는 아닌데 아무리 소규모라도 최소한 50억 정도는 돼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큰 시스템이
지금이면 한 1,500 정도, 1,500억 정도가 들어야 아마 좀 쓸만한 게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려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걸 정보 관리 체계에 적정 기술은 없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요약하면 앞으로 대응은 접촉률을 줄이는 것인데, 이제 거리두기 그리고 정보 체계 개편, 개선 이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그 토론자분으로 이상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일 교수님은 지금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시스템안전학회 부회장, 한국의료질항상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이어지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울산의대 이상일입니다. 저는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대비해서 시스템적 측면에서 어떠한 역량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대세는 예를 들어서 지금 K방역이라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판단 아닌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 이 지금 코로나에 관계된 이 문제 자체가 저희 예상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결된다 하더라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 내년 말까지는 아마 가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24개월이라고 낙관적인 그 타임 스팬을 놓고 볼 때 지금 5개월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경기로 치면은 전반전에 반 조금 뭐 아직도 다 안 지난 이제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이 경기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철저하게 좀 뒤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는 이율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역량 자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환자 수가 좀 늘어나면은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어지면 그 역량이 커지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단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괜찮지만 이거 지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은 여러 가지 상황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이제 융통성 있게 여기에 관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시스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융통성 있게 그런 게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데, 거의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현재의 환경 그리고 내부적인 대응 역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역량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의사결정 능력으로 축적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오는, 그러니까 우리 방역 시스템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높은 점수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병이 올 것이라는 예측했지만, 대구와 같은 그런 대규모 감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해 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측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링 능력인데,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부 대응하는 역량이나 혹은 상황 변화 자체를 제대로 좀 잘 잡아내고 있느냐.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컨택트 트레이싱 통해서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검사 자체는 단시간 내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방역만 내에서 잡히는 환자만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전모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대응 능력입니다. 대응 능력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트레이싱해서 차단하고 전파 차단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또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인 스루 생활치료센터 과거에 없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K 방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이 가진 능력 중에 일부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분야에 해당한 학습 능력 측면에서 볼 때는 메르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메르스 백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 국가가 학습을 했죠. 그래서 방역 시스템이 일부 보완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보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평시에 이제 전시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제 그런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현재도 보면 아까 우리 전 원장님 모델링 자료들 이제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역학에 관계된 그런 모델링이 필요한 자료들이 양질의 자료들이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잘 생산이 돼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가지 역량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좀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거는 대응 역량인데 그건 현 시점에서 대응 역량이고 앞으로 다른 좀 또 다른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대응은 아마 잘 못 될 가능성도 있다.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관한 걸 채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네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선 예측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좀 듣기 싫은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질병관리본부장님 좀 매일같이 브리핑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국민들 불안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걸 안심시켜드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리는 건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국민들 전체에게 주어야 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른데 브리핑, 그러니까 통상적인 브리핑하는데 쓰지 말고 좀 다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워스트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예측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미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환자 진료 역량입니다. 크리티컬 케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 음압병상이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생활치료센터 다른 걸로 금방금방 해결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실은 중환자실 병상 숫자로 보면 중환자실 병상이 꽤 여유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제대로 기능하는 중환자 병상은 코로나19가 없더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을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 때 기존에 있는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 역량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 역량인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감염 양상 현황 자체가 파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항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좀 늦출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른 의사결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는 이제 검사하고 트레이싱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회적인 방식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왔다 갔다 하는 면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논란들이 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기준으로 이제 정부가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특별히 그게 어떤
의학적인 근거, 어떤 보건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급하니까 급한 대로 만들어 썼더라도 지금은 있는 자료나 그런 걸 갖고 좀 제대로 된 기준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 학습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현재 방역 관련된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 질이 실제로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모델링 하기에 충분히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갖춰져 있느냐에 관한 부분들 빨리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기 충분하지 않다면 그걸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데이터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다들 성공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쓴소리를 좀 들은 이유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에 관한 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간의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참여와 지지,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을 제가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 없는 살림에 여기까지 해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역량 측면에서 점검해 볼 사항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일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서 방역 시스템 4개 분야 모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다.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20분 지나갔는데요. 아무래도 한 20, 30분 조금 초과해서라도 귀중한 말씀이고, 어쩌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얘기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분 초과하더라도 이 토론자분들의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활방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4월 말 5월 초 지나면서 생활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실제로 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생활방역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정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생활방역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지침들을 보면은 아프면 3, 4일 쉬자라고 돼 있는데, 아프면 3, 4일 쉴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정의 문제도 있고 또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물류센터의 그 유행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위생 이런 부분도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손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침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손잡이,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나면 바로 옆에서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거리두기인데, 클럽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의 그런 장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직장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얘기를 다시 해서 좀 죄송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그런 감염병이 전파가 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물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공급이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서 배송 시간을 결정하고 이런 그 배송 시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 생활방역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그 대기업이 확진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확진 환자가 생기기 이전 단계에
어떤 그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지침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이 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고 여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유행이 일어나는 걸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의료 현장이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과 또 그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지금 두 파트로 대부분의 병원이 나눠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의사, 간호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폐기물 관리하고 청소해 주는 분, 또 진료를 보조해 주는 분들, 보안 인력, 행정 인력 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장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이 이런 채용과 관련돼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사고 뭐 시설을 만드는 거는 보상이 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채용, 그리고 지금 보안 같은 경우에도 파트타임을 구하면 과거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30만 원을 줘도 못 구해요. 이런 인건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전혀 이런 데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장기전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가을철 그 이전 단계라도 유행이 큰 폭으로 오게 되면 결국 이 상태에서는 버티기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의 병원들이 실제로 손실이 나도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운영해서 확진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보상 신청을 그래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보상 신청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상 청구를 하는데 감사를 받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 보상이 실제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보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라고 해놓고 그게 뭐 일정 액수 이상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 지나면 쓰지도 않을 장비에 자부담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너무 많은 서류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인력, 그 행정 처리하는 데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메르스 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그 당장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들, 또 진료 체계, 병원 의료기관들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고, 아까 그 김동현 회장님께서 그 뉴딜을 복원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이 나빠지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방역 현장이죠. 병원 현장.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고용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투자도 지원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지쳐 나가 떨어진 다음에 대유행이 오면 그 다음 뭐 그 시나리오는 뭐 예상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충분한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생활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조치 취하면 내일 바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톨릭 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님입니다. 우리 호흡기내과 호흡기 학회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부탁합니다. 네, 저는 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중환자 학회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실제로 호흡기내과 의사들 전문의들이 대부분 다 중환자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고생을 했었던 게 감염내과 선생님들과 저희 호흡기 중환자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병원과 저희 호흡기내과, 그다음에 감염내과는 지금 아직도 심각 상태입니다. 국가 쪽에서는 심각 단계가 아닌데 병원에서는, 의료진은 계속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버텨오기는 했지만 계속 지쳐가고 있고요. 이대로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이유는 이제 병원 내에서도 호흡기나 감염, 직접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들은 조금씩 좀 꺼려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밖으로 나가면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간호사와 의사 다 포함해서 접촉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잠깐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저희도 다 아니까요. 앞으로 올해를 넘길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건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참 심각하고 국내 전국이 아주 난리가 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와 여러 가지 대처를 잘하신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런 시스템을 유지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버텨온 것은 결국은 의료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저희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중환자 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참 대구 경북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음압병실을 보고 있는 중환자와 호흡기 그다음에 그런 전문의 선생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쪽의 환자 현황이 어떻고 특히 전체 환자 현황은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환자, 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심평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고 중앙대책본부를 통해서도 제대로 자료가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희 의료진들이 직접 전국에 있는 모든 중환자 음압병실을 보고 있는 병원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매일매일 집계를 했습니다. 그거를 한 2, 3주 전까지 해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중단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 우리가 직접 의료진들이 거기 직접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환자를 전원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서로 의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외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환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할 때 전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환자 상태가 어떠냐 하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전원하는 수밖에 없었더라. 나중에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역 내에서의 전원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문제였는지 뭐였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원활하지 않았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환자들이 희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버텨야 되는데 이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사망률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 아까 이상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기내과와 중환자를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중증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들도 많이 필요한데, 전담 전문이나 호흡기 의사들이 충분하게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환자 진료를 하는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절감을 했고, 저희 호흡기학회와 중환자학회에서 같이 해서 대구의 동산병원에 중환자 진료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의료진들과 그다음에 간호사가 하는 일을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료진보다 간호사가 적어도 3-4배 이상 더 업무량이 많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들까지 같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의 확충이 없으면은 혹시 다가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은 저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코로나19라는 질환이 이런 질환일지는 저희도 몰랐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센터에서도 처음에 방역을 시작하고 뭐 그런 하는데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는 기존의 질환하고는 좀 틀린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병원이, 어떤 새로운 질병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런 큰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우선은 감염하고 방역하시는 선생님들이 주가 되겠죠.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이런 치료를 담당하거나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학회, 그러니까 결핵 및 호흡기학회나 그다음에 저희 중환자의학회나 그런 쪽에서도 자기 자신 학회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처음부터 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핵 및 호흡기학회나 중환자학회는 이런 요구가 있거나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꼭 불러주시기를.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보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방역 시스템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연계해서 돌아가서 그렇죠? 서로가 잘 굴러가는 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님 그 토론을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5분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응급학회 이사장 허탁입니다. 저희 학회는 전체 2,000명의 응급학 전문의가 전국의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700명의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면 대부분 감염내과 전문의가 고생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고, 예,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어쩌면 더 힘들게 이분들은 환자 수에 따라서 실수도 좀 있고 그러는데 2월 1일 상황이 발생해갖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24시간 365일, 그리고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의료인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한 바에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이죠, 분명히. 그래서 좀 접근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어쩌면 생물학적 재난이고 의료 재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수본이나 방대본이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는 대단히 저는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세월호 때라든지 메르스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면 중앙정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은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때 최초의 세월호에 접근했던 해경 경비정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저는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부서가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보건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방서. 화재가 있으면 소방서가 있고,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해경이 있다면은, 이런 생물학적 재난, 의료 재난이 있다면 저는 보건소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현장에서 가까운 현장의 지휘자, 그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결정이 중요한데, 저는 어쩌면은 질병관리본부 방대본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쩌면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다면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지방정부의 좀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김동연 회장님께서 이야기한 초과 사망자 6%가 초과 사망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죠. 사실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에 의한 피해보다는 소뚜껑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6%는 대단한 수치고,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중증 응급 환자가 코로나가 확실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과 치료, 중환자실 입원 매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가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창기에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전전한 경우가 있었죠. 실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체계는 치료를 병원 중심으로 했거든요.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하면 되지. 그렇게 큰 병원이 그런 환자 한 명 치료 못해? 이게 지금까지 이끌어온 정책이었거든요. 자, 일선에 있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열이 좀 있는데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이송을 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믿을 만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A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A병원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 환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우리 병원 포화 상태인데요. 격리실이 없는데요. 이미 그런 류 환자들이 많이 와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B병원으로 전화합니다. 소방관이. B병원, 저희 병원도 포화 상태인데요. 그러면 C병원으로 전화를 하겠죠. 이런 환자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자 못 봐요, 무서워서.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초과 사망자 6.0%를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응급실로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환자일 때의 처리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확실한 코로나 환자, 비코로나 환자, 여기는 쉽죠. 경계에 있는 환자가 늘상 어렵고, 그래서 그때 저희 학회에서 이런 환자들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 결국은 응급실과 응급실 주위에 충분한 격리실, 음압 격리실이 좋겠으나 정 안 되면 그냥 격리실이라도, 대구 경북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음압 격리실 따질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음압 격리실, 일반 격리실도 다 찬다면은 코트 병동이라도 해서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지금 54개, 그걸 통상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격리실을 5개 이상 확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했고, 다른 곳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쩌면은 초기에는, 초기뿐만 아니라 응급실이 전부 폐쇄되고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마비되면 저는 그 의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도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중증응급진료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있는데, 생각처럼 여기는 중증호 환자가 와야 되겠죠. 근데 경증호 환자의 감소폭이 처음에는 한 30%까지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밖에 감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가지고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응급의료라든지 중증의 환자의 치료 체계에 있어서 병원 중심의 이런 치료 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커뮤니티 케어로 저는 전환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게 되려면 결국은 지방정부가 나서야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방정부, 서울 경기는 조금 하는 신용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사실 매우 열악하고 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세컨드 웨이브를 대비해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 문제는 지금이라도 꼭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선별진료소라고 이상하게 지어놓으니까는 이 진료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병원은 환자 분류소인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선별 검사소인 것도 있고, 코로나 대응 검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는 통제소로 쓰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좀 분류가 좀 필요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선별진료소, 실은 선별검사소죠. 이것은 보건소가 좀 책임지고 이 역할을 좀 맡아서 좀 지역사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재난 그리고 생물학적 재난에 있어서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보건소고 저는 지방정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응급실 또 선별진료소 이런 곳은 코로나19에 아마 퍼스트, 그러니까는 초동 대응 의료기관을 모르는 사람 없고요. 다 알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많이 지적해 주셨고, 대응하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병원협회 코로나 대응본부 이왕준 실무단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잠시 길게 얘기하시겠다 그랬는데 최대한 짧게 말씀 요약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게 얘기할 시간이 절대 안 돼서 그 중복된 얘기는 빼고요. 좀 도발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2차 대유행이 올까요? 2차 대유행이 온다는 그거가 어디 있지요? 사실 2차 대유행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코로나 장기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거꾸로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얘기를 바꿔서 던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은 대유행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유행이 올 그 확률보다는 아까 우리 백경란 교수님이 보여줬던 세 개 그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감염병 정책연구소에서 최근 4월 달에 전형적으로 세 개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가을에 대피크가 오는 거를 전제로 한 2차 대유행 시나리오보다는 오히려 1번 시나리오 계속 파고를 타면서 우리의 커패시티를 넘어가는 정도로 오는 그런 중등도 유행이 계속되는 방식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 그 캐패시티까지 가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그 지속 그 지역별 또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는 하지만 공통의 결론은 뭘까요? 최소 내년 말까지는 장기전으로 간다는 게 그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2차 대유행이 벌어지려고 하면 팬데믹한 상황이 굉장히 광범하게 계속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계 각국이 나름으로 기본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이 3T로 얘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바이러스 변이가 없다고 하면 대유행은 안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유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유행에 대비한다는 말은 거꾸로 우리는 코로나 장기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과 등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논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전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이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지금 모든 정책에서 보면 없어요. 계속 단기전이고 좀 지나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2차 대유행 정도를 준비해 놓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의료 현장과 모든 의료 시스템은 이제 장기전의 구조로 접어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나 시스템 전환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의료 인력들이 너무너무 지쳐가고 있어요. 메르스는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그 메르스의 악몽을 다 해봐야 2달이었어요. 그 평택 성모병원부터 시작해서 삼성의료원을 돌아서 했던 그 어마어마한 파고가 실제로 다 해봐야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개월째입니다. 솔직히 지금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일하는 간호사들 이제 못하겠다고 쓰러지면요. 다른 간호사들한테 대신 들어가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려면 휴가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됩니다. 위험수당 줘야 돼요.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아직도 이런 얘기를 누가 리얼하게 안 하는데 7명 격리병동 환자 보는데 최소 21명의 간호사를 전담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간호등급 2등급으로 했을 때의 인력의 4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4배의 역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압 수술실에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온 환자를 그 환자는 확진 환자였어요. 그 환자를 모든 이제 작전 준비를 해가지고 그 환자를 가서 수술하고 다시 들어와서 소독하고 하는 그 전체 시간이 10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이 23명이 동원됐습니다. 맹장 수술 하나 확진 환자 하는데 23명이 10시간을 전부 스탠바이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그 맹장 수술을 일반 맹장 수술하고 똑같이 돈을 주고 해서야 어떻게 이게 사후 보상의 문제로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전에서는 지금 긴급 재난 수가, 감염병 수가로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안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서로 이거를 폭탄 돌리기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다 빼고 대유행의 2차 대유행의 상황에서 시스템이 셧다운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버티고 있으면 몇 달 안에 오히려 스스로 이 시스템은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인력을 비롯해서 이 듀얼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정상적인 환자를 보면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이 투트랙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걸 위한 기본적인 전체 의료 전달 체계와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가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결정하고 이 대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장기전으로의 국면 전환에 필요한 여러 패러다임의 필요한 요소들을 즉각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다 수가를 2배로 올렸습니다. 2배 갖고도 안 되겠지만 일본은 바로 2배로 올렸어요. 저희는 그런 좀 더 발빠른 대책 전환이 있지 않고는 현재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얘기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실 말씀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원래 김경희 소장님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준욱 원장님이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권준욱 원장님 말씀 듣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지역사회 보건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경희 소장님 맨 마지막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원장님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하고 기차 시간 때문에 오늘 저녁 때 회의는 꼭 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하나하나 중요하고 또 세부적으로도 저희가 대책 보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세 분의 위원님은 같이 그 치료제 백신 개발 로드맵 발표할 때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결국 빨라도 예정대로 간다 해도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뭐 내년에 실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금년에 대량 생산한다 해도 그렇지만, 그것도 어쨌든 만약 투도즈라면은 그걸 또 수입 또는 뭐 수급, 국내 생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해서 국민들 중에 필수 인력에다가 투도우즈를 놔서, 투도우즈도 만약 한 달 간격이라고 치면 단기간에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사회 항체를 형성시키고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체가 조사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시약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잘 디자인된 스페인의 경우가 겨우 5.5%, 그리고 허드 이뮤니티 전략을 편 스웨덴이 7.4% 정도, 미국이나 유행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을 샘플링해서 했을 때가 15%, 20%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국내 상황도 그런 항체가를 가지고, 물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국권형 결과는 한 7월 중하순에 저희가 샘플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 소소한 건 다 빼고 이왕준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또 점심 때도 서울대 모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전략 중에 결국 그 고전적인 지금 컨택트 트레이싱이나 뭐 여러 방법들 이외에 이제 이미 실패로 규명된 허드 이뮤니티 전략 이외에 또 고위 연군을 중심으로 쉴딩을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좀 지역사회에서 다른 활동들, 필수적인 활동을 우선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것과 지금 방역 당국과 그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긴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치명률이나 상황으로 볼 때, 다만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정착되기가 힘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걸 성공한 나라가 지금 그다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론 대만의 경우도 매일 지금 제로라고 홈페이지도 뜨고 워낙 초기의 대응을, 또 국가 체계 자체가 대만이나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라, 중국은 우한에 1000만이 넘는 인구를 2주 만에 전체 인구를 다 PCR을 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 우리나라처럼 자유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 또 그 열린 방역을 하는 체계에 그게 쉽지는 지금 않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빨리 내려가려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좀 전체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숙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 지금 연결고리 못 찾고 있는 것이 매일 오후 4시에도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니까 그 카톡으로 받아보게 되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그런 연결고리 증가는 의미하는 바가 남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방역 전략의 어떤 방향 전환 또는 다른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이왕준 이사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좀 더 다른 전략을 또 제안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상황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U CDC 홈페이지 아침마다 들어가면 각 국가별로 시점을 스타트 라인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발생률을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신천지 때 올라가는 피크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아주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양상.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거기에 뭐 싱가포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동시에 해놓은 걸 보면은 상당히 위기의 순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특단의 어떤 대책 그리고 방향 그리고 2차 유행이라고 제목도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뭐 2차 유행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의 하루하루가 사실 살얼음판의 상황이라서 어쨌든 향후에 그 오늘 주신 말씀들 세부적으로 토대로 또 이게 유튜브에 아마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에서 추가로 제가 떠나더라도 후에 주시는 의견들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성동구 보건소의 김경희 소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5분 내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거의 보건 의료인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보건 의료인이라기보다도 보건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메르스 때도 보건소장을 했었고 이번 코로나 때도 지금도 이제 그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근데 메르스하고는 정말 코로나가 다른 게 이제 뭐 메르스는 뭐 2달 만에 끝났지만 코로나는 지금 5달째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종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그 메르스 같은 경우가 186명의 확진자고 사망자가 36, 그다음에 치명률이 19.4%였습니다. 코로나 지금 11,000명이 넘었고 이제 치명률은 2.3%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8차 감염까지 또 발생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8차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감염됐는데 모르고 마스크를 안 쓰고 서빙을 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먹으신 분이 3명이 감염이 되고 또 그분이 친구들을 또 감염을 시켜서 또 친구의 딸까지 뭐 아들까지 뭐 이렇게 8차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솔직히 뭐 2차 대유행 아니라 지금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지자체에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장을 중심을 해가지고 재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통제관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관리하는 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확진자 관리하고 또 뭐 언론 대응반 만드는 부분 또 콜센터 설치해서 24시간 상담해주는 부분
또 소독하러 다니는 부분, 또 역학조사하고 또 뭐 이송하고 물품 구매하고 뭐 엄청 많이 합니다.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선거하러 갔을 적에도 자발적으로 주민분들이 1m 하신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다 1m 그 스티커 붙여놓고 또 중간중간에 거리 간격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 보건소 지금 직원하고 또 뭐 기간제까지 다 합해서 한 160명이 뭐 거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건소 직원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난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현재 지역에서 어쨌든 그 지자체장을 중심을 해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소 잃고 매한가는 반드시 고친다라는 게 지대본의 생각입니다. 물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먼저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런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르스 이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음압 설치가 되어 있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오늘 29도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쨌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건소가 앞으로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도저히 그 코로나 관리를 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력 지원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민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기관하고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건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자체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기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처럼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두려운 게 보건소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릴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보건소가 문을 닫게 되면은 지역사회 30만, 50만 주민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이런 안전한 시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그 ICT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아날로그식으로 역학조사서 종이에다 막 쓰고 또 옮기고 그렇습니다. 예로 저희가 한 300명, 500명 왔을 때 역학조사서를 온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웹에다 올렸습니다. 12시까지. ICT 기반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메르스 때는 환자 진술에 의해서 막 동선을 파악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뭐 카드니 GPS니 뭐 교통카드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이렇게 정보통신이랄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요구도가 높습니다.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민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국민 그 인권위에서 이렇게 발표한 부분 또 이제 중대본에서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한 부분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어쨌든 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주민 건강권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는 건강법이 없는데 어쨌든
아까 여러 이렇게 패널 토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일까봐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관내 한양대 병원 원장님께 늘상 부탁하고 또 시립병 원장님께 늘상 부탁해서 진료를 부탁하는 이런 1대1 대응으로 진료를 부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자들의 건강권입니다. 자가격리자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컨트롤 타워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서 또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아마 이런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지자체의 어떤 단체장의 권한 강화 또 주민 건강권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굉장히 어떤 주민 협의체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감염병은 제가 봤을 때 혹시 꼭 보건소나 의료인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협력해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 다 해주셨는데 벌써 5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래도 맨 끝까지 남아 계신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한 1, 2분으로 짧게라도 한 2분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속 얘기해 주시고요. 예. 예, 토론자를 모셨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다시 2차 유행에 관련된 대비 문제인데요. 사실 인력, 자원, 자본 모두 준비가 돼야 이제 예비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아 관련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랑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문을 저희 학교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인력 풀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액티브하게 좀 그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전국에 40분이에요. 굉장히 적죠.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 소아 환자들이랑 청소년 환자들도 발생을 했는데 경북 지역에 분과 전문의가 없어요. 소아 감염 분과 전문의가 강원도도 없고요, 전라남도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소아 청소년이 많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활동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도 없었지만은 지금 봄철에 유행해야 될 메타뉴어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혀 유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죠. 서로 만나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하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런 식의 감염 방어가 됐는데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학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전파가 되어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때 소아를 보는 인력이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환자를 어느 만큼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스럽게 치명률이 높지 않아요. 소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과정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확진자 동선에 겹쳐 있는 소아 환자가 있다. 13개월짜리다. 보건소에서 선별진료 못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요. 왜 못 해주겠냐 물어봤더니 13개월 애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분야에서 인력, 자원, 자본 이런 걸 다 모아야 되지만은 소아에 관련된 전문 인력
관련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몰랐었어요. 하지만 5개월 동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알게 된 건 활용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60대 이상에서 9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30대 미만에서는 치명률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사회적 전파가 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에서 위중한 환자가 몇 명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아 환자가 지금 생겼을 때 이번에 60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병원에서.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는 병원에서 격리돼야 된다.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정비를 해야죠. 정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방역 관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번에 5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는 손실 부분을 파악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사회적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학교에서 다니는데 건강한 아이들끼리 학교에 보내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아이들끼리 왔는데 건강한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다가 죽었다는 이제 외국 보도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우리 발표자 분들 중에서도 각각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추가 말씀 하실 분만 짧게 혹시 백 교수님 없고요. 김병환 교수님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작년에 37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계개발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이 위기를 국가적으로 여러 지금 의료진들 또 정부의 이 정책 입안자들 같이 대응하는 과정들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여러 다른 나라들과 국제회의를 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런 많은 자아적인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3T 시스템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경우에 상당히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미 선진적인 대응을 이런 자아 성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미 선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당히 좀 겸허하면서 자신감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 2차 어떤 위기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주최를 해주신 우리 신 의원님의 말씀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주제에서도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있고 또 장기화라는 말도 있고 세컨 웨이브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용어들을 쓰는데 각자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적어도 학계 쪽에서 좀 정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럴 때는 이런 걸 쓰자, 이런 게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용어를 갖다가 초반부터 쓰면은 장기화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견뎌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피로감이 더 크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우리 코로나19 얘기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감염병 말고 다른 영역들이 있다. 사람들의 생활 행태도 변하게 되고요. 고혈압 약제도 못 먹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코로나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점검도 돼봐야지 되겠다. 나아가서는 저는 아까 3T라고 부르고 우리 김동현 교수님 EP라 그래가지고 퍼블릭 헬스하고 그 다음에 이 퍼스널 프로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P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people 잘 참여해주고 이 상황에 잘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됐을 때 국민들이 얼마까지 이걸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마도 커다란 숙제고 이거는 보건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아마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뭐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겪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비보건 분야에 있는 분들 또 나아가서 우리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시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정리를 우리 신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신현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21대 국회 첫 번째 코로나 이 토론회가 아주 뜨겁게 열광적으로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면서 주옥 같은 말씀 제가 잘 적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